이번 시간에는 한글 맞춤법의 구성과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듯 한글 맞춤법이 우리의 언어 생활을 오히려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 맞춤법이 없다면 어떨까요? 글을 쓰는 사람이 소리 나는 대로 제각기 마음대로 적으면 쓰는 사람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 글을 읽는 사람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서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글 맞춤법이란 우리말을 우리 문자인 한글로 적는 방식을 규정한 것입니다. 한글 맞춤법은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글 맞춤법 첫 강좌에서는 한글 맞춤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본 원리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1988년에) 제정된 현행 어문 규정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우리는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법을 다룬 한글 맞춤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 맞춤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한글 맞춤법은 모두 6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해서 그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조금 전에 학습한 한글 맞춤법 총칙의 제1항을 다시 살펴봅시다.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근본 원칙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 형태를 그대로 적는다는 뜻입니다. 한글은 말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낸 소리 글자입니다. 따라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 형식에 의해 표준어를 소리대로 표기하는 게 근본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림에 있는 말들을 발음해 보세요. 구름, 하늘, 나무, 달리다, 놀다. 이렇듯 표준어를 소리나는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꽃이라는 말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발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리대로 적는다면 그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아서 독서의 능률이 크게 저하됩니다.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은 것입니다. 맞춤법에서는 각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고 그 본 모양을 밝혀 적는 것을 또 하나의 원칙으로 삼은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칠판에 적힌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소리나는 대로 쓰는 게 편하다고 이렇게 쓰면 읽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마 그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소리나는 대로 제멋대로 쓰지 않고 고정해서 쓰니까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한글 맞춤법은 무슨 소리나 자유롭게 표기할 수 있는 소리 글자의 장점과 한눈에 그 뜻이 파악되는 뜻 글자의 장점을 접목한 매우 우수하고 매우 이상적인 맞춤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을 쓸 때 조금 신경 쓰이고 복잡하다고 한글 맞춤법이 불편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을 때 의미의 혼동 없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편안함을 생각한다면
한글 맞춤법이 매우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제를 잘 읽고 알맞은 답을 선택한 후 1988년에 제정된 현행 어문 규정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제를 잘 읽고 알맞은 답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한 후 핵심 내용으로 학습 정리를 해보세요. 생생답 다음 시간에는 된소리 바로 적게 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된소리 바로잡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와 글자가 달라서 어떻게 적어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3시간 동안은 소리와 관련된 맞춤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끄, 뜨, 뿌, 쓰, 찌와 같은 된소리 발음이 날 때 된소리로 적어야 할지 예사소리로 적어야 할지, 다음으로 디귿 소리가 나는 받침을 시옷으로 적어야 할지 디귿으로 적어야 할지, 끝으로 애로 발음되는 것을 예로 적어야 할지 애로 적어야 할지 공부해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된소리로 발음된 것 중에서 된소리로 적는 경우와 된소리로 적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또 이에 따라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디귿으로 적는 경우와 시옷으로 적는 경우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마무리할 때쯤이면 애로 발음되는 것 중에서 예로 적는 경우와 애로 적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뚝배기는 뚝과 배기로 나눌 수 있을까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뚝배기는 그릇인데 뚝하고 배기로 나누고 나면 그런 뜻이 없어집니다. 그럼 곱배기는 곱과 빼기로 나눌 수 있을까요? 나눌 수 있습니다. 곱이란 말은 배의 뜻입니다. 2에 2를 곱하면 4.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빼기는 악착배기, 밥배기 같은 단어에서도 쓰이는데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나 물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곱배기를 곱과 빼기로 나누어도 이런 뜻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뚝배기는 형태소가 하나인 단어이고 곱배기는 형태소가 둘인 단어랍니다. 그럼 형태소와 맞춤법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제 된소리의 맞춤법을 공부해봅시다. 다음 단어들을 읽어보세요. 모두 된소리로 발음됐습니다. 하지만 가와 나는
소리가 나는 대로 된소리로 적었고 다는 발음과는 달리 된소리로 적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쓰는 걸까요? 된소리로 발음된 주변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는 모음 사이에서, 나는 울림소리,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뒤에서, 그리고 다는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었습니다. 이 중 다와 같이 기역이나 비읍 받침은 항상 뒷소리를 된소리로 만듭니다.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이렇게 발음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일종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죠. 소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경음화 현상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렇게 누구나 규칙적으로 된소리로 발음하기 때문에 이것을 된소리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역이나 비읍의 영향을 받아서 언제나 된소리로 나는 다와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반면 가와 같이 모음 사이나 나와 같이 울림소리 뒤에서는 왜 된소리로 발음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돼서 규칙적이지 않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예를 좀 더 살펴봅시다. 뒷소리를 된소리로 만듭니다.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이렇게 발음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일종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죠. 소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경음화 현상, 앞에서 형태소를 공부했던 걸 기억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단어들은 모두 한 형태소로 된 단어였습니다. 그럼 이 단어를 봅시다. 우리는 누구나 눈곱으로 발음하고 이 경우는 앞에 나와 같이 울림소리 니은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됐으므로 눈곱으로 써야 맞겠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눈과 곱이라는 두 형태소가 결합됐고 이들은 둘 다 따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형태소의 형태를 살려 눈곱으로 적습니다. 눈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과 살이라는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한 것이므로 눈살로 적지 않고 눈살로 적습니다. 그럼 정리해봅시다.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한 경우에는 대체로 소리나는 대로 적지 않고 그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습니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기억하시죠?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제 된소리와 관련돼서 하나만 더 공부합시다. 기역, 비읍, 받침 뒤라고 해도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거듭되는 경우에는 같은 글자로 적습니다. 딱딱은 딱이라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을 겹쳐 쓴 것입니다. 이 경우에 딱닭처럼 써도 누구나 딱딱으로 발음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딱닭으로 쓰면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겠죠.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적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도록 한 것이지요. 그럼 예를 더 살펴봅시다.
왜 숟가락은 디귿 받침을, 젓가락은 시옷 받침을 적을까요? 받침의 발음은 둘 다 같지 않나요? 둘 다 받침의 발음은 디귿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적죠.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말에는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이 좀 많습니다.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등이 있죠. 이들은 모두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 발음할 때 디귿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이 받침들은 뒤에 모음이 오면 제 소리대로 발음되죠. 좀 복잡하지만 다음 예를 꼼꼼히 보세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각 단어의 뜻을 밝혀 서로 다른 받침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디귿 소리가 나는 받침은 시옷으로 적습니다. 예를 살펴봅시다. 모두 받침을 시옷으로 적습니다. 여기서 특히 돗자리는 소리대로 돗자리처럼 적는 경우가 많은데 디귿 소리가 나는 받침은 시옷으로 적는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젓가락은요? 디귿 소리가 나서 시옷 받침을 쓴 건가요? 이것은 저하고 가락이 합쳐진 말로 둘 사이에 사이시옷을 쓴 거랍니다. 사이시옷은 나중에 형태에 관한 것을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이제 숟가락은 왜 디귿으로 적는지 살펴봐야겠네요. 이것은 숟가락이 술하고 가락 두 개가 결합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래 끝소리가 리을인 말이 딴 말과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디귿 소리로 바뀐 것은 디귿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숟가락은 디귿 받침으로 적습니다. 이런 단어를 좀 더 살펴볼까요? 이외에 본래 디귿 받침을 가지고 있어서 디귿 받침을 쓰는 단어들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어느 휴게실입니다. 떠들지 말라는 안내문이 있는데 뭔가 이상하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휴게실입니다. 큰 소리로 떠들지 마세요. 아직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하셨나요? 그럼 다음 단어를 읽어본 뒤 발음한 대로 표시해보세요. 예, 에,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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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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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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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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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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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아마 1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2번으로 발음을 쓸 거예요. 어떻게 발음했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1의 발음입니다. 예, 개수, 사례, 연매, 폐품, 혜택. 다음은 2의 발음입니다. 에, 개수, 사례, 연매, 폐품, 혜택. 1번부터 6번까지 단어를 클릭하여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이제 확실히 구별이 되죠? 이렇게 우리는 개, 레, 매, 폐, 해를 보통 개, 레, 매, 폐, 해로 발음합니다. 곧 예를 제외하면 모두 예를 에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음대로 에로 적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인식이 대개 예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예로 적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자, 실개, 들개,
쉴 개는 원래 음대로 애로 적어야 합니다. 원래 음이 애니까요. 그런데 종종 발음이 애로 나기 때문에 원래 예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들을 살펴봅시다. 오늘 배운 내용은 생생 더하기. 이번 시간 생생 더하기에서는 의례와 캐캐묵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의례는 원래 의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발음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례 또는 의례로 발음하지요. 이렇게 바뀐 발음을 고려하여 쉬운 발음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의례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캐캐묵다도 원래는 캐캐묵다였으나 더 쉬운 발음을 표준어로 삼았고 현재 캐캐묵다로 적고 있지요. 이란 단어에는 미루나무도 있습니다. 원래 미루나무지만 쉬운 발음을 표준어로 삼았지요. 다음 시간에는 부음 법칙과 맞춤법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제를 잘 읽고 알맞은 답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